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한국이 점점 군사적인 투자를 늘려가며 힘을 외부로 점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비견된 예가 해군력에 대한 투자죠. 한국 해군은 이전에는 그야말로 배 타고 싸우는 군인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군은 가장 공격적인 군대입니다. 자국의 해상 교역로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자국의 영토와 영해 밖에서 수행되는 군사작전에 1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무력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해군은 배만 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를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의 통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함정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육군과는 또 다른 지상병력인 해병과의 강력한 협조체제를 가지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해군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국가 대외 정책의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영토 밖의 임무를 위한 지원이 중요한 임무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대치 상황을 벗어나 국가의 대외 정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투자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정상급 성능을 가진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전의 육군 강국 이외의 또 다른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군의 육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역로 유지와 방어가 국가의 생명줄인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이겠지만,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고 큰 돈이 들어간 함정들이 주고받는 첨단 무기 기반의 전투에서는 한 번에 전함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유럽 최강 수준의 전함 비스마르크호가 영국과의 전투에서 1941년 5월 단 한 달간의 임무 수행 중에 격침돼 버립니다. 상대방과의 전력차가 나면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지만 호가 긴 상대와 붙을 경우 조 단위의 건조비가 투입된 함정이 침몰하는 것은 순식간이죠. 물론 그 당시 전투에서 영국 해군의 자랑 후드 역시 가라앉으면서 양측이 입은 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미사일이 개발되면서 고가의 함정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냉전 시대 유일하게 발생한 대규모 해전인 포클랜드 해전에서 12,000km를 항해해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디메리트를 가진 영국군에 비해 가장 중요한 전장과의 거리 이외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열세라고 평가되는 아르헨티나군이 엉겁결에 발사한 액조세 미사일 한 방이 당시 최신 구축함인 영국의 셰필드를 격침시켜버립니다. 포클랜드전에서 영국이 입은 최대 손실이면서 이전과는 다른 대한 미사일에 대해서 비대칭 무기 같은 입지를 만들어내고 이후 함대 방공수단을 처음부터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에서 전장 186m 만재 수량 12,000톤이 넘는 러시아 서열 3위의 슬라바급 구축함이 우크라이나 자체 제작 대한미사일에 격침돼 버립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경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전투 결과이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최고의 쾌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해군력을 키우지 않을 수는 없고, 크기는 작지만 높은 위력의 대한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함대 방공 능력에 대한 투자가 이전보다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무기뿐만 아니라 해군력에서 미국에 밀리고 있는 러시아는 미사일을 통해서 미 해군을 격파하기 위해 다양한 대한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체계가 당연히 북한에도 엄청나게 보급됐고, 수상함의 전투력을 기반으로 비교하게 되면 북한의 해상 전력은 한국 해군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북한의 오사급 미사일 고속정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단 한 방이라도 명중하게 되면 아무리 큰 한국 해군의 전투함이라고 해도 전투불능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 해군과의 전투를 상정하여 대양항해나 원양작전 수행 능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 시 우세한 육군 전력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강력한 미 해군의 전투력에 대항해서 상륙작전을 수행할 의지는 처음부터 없는 거죠. 하지만 공세적인 해상작전을 구상해야 하는 한국 해군은 다양한 형태의 함대 방공 시스템을 구현해왔습니다. 1990년에 배치된 광객토 대함급부터 충무공 이순신급까지 계속 발전시켜왔지만 여전히 사거리와 유도 능력에서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어가면서 대공방어의 중추 이지즈함을 도입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지즈 방어체계를 도입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건조된 세종대왕함은
이지제 시스템과 다수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어 유사시 해군의 작전 시 강력한 대공 방어 기능을 제공하죠. 이지제함의 가장 중심적인 대공 방어 체계는 SM-2 기반의 대공 미사일입니다.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을 정밀한 요격 체계의 대공 미사일로 잡아버리는 구조죠. 이전의 구축함들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다중 목표에 대한 요격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함대 방공을 수행할 수 있는 구축함은 세종대왕급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급이 운영하는 SM-2 미사일은 최고 속도 마 3.5, 사거리도 160km가 넘는 미사일인지라 멀찌감치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SM-2 대공 방어 체계만 설명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근접 방공 체계니까요. 기회가 되면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SM-2 방공 체계를 하여도 완벽하게 모두 요격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지제함 그리고 세종대왕급은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방공 미사일, 중거리 방공 미사일, 근거리 방공 미사일, 그리고 이 중에서 함대 방공의 마지막 방어선, 다층 방공 체계의 마지막 CIWS, CWIS가 있습니다. CWIS는 Close-in Weapon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 정밀 무기 체계의 다층 방어 체계에 실패하게 되면 정말 무식하게 총으로 쏴서 잡는 최종 방어 무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총탄으로 한 발 한 발 쏘아 잡는 정도는 아니고요. 분당 4,000발 이상을 쏘아 한 발만 맞아도 대한미사일 격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한미사일은 마 0.8 이상의 아음 속에 고속으로 비행하게 되어 있죠. 특히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공을 비행하여야 하므로 미사일의 외부에 약간이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하여 격추되어 버리게 됩니다. 물론 흔들리는 함정 위에서 단면적이 1제곱미터 되지 않는 미사일을 명중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지만 집중적인 고속 속사 능력과 정밀한 유도를 사용하여 단 한 발에도 명중하게 되면 미사일이 무력화되기에 대한미사일의 저지율은 의외로 높은 편입니다. 자, 오늘은 함대 방공 시스템과 근접 방어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한국 해군이 채용하고 있는 근접 방어 체계의 특성과 그리고 그 미래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